지금 일본 대학 교육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강좌 때문에요. 2023년 4월 와세다 대학 수강 신청 시스템 긴급 확인. 정원 40명짜리 한국어 입문반이 30초 만에 마감. 대기자만 80명 돌파. 오사카대, 게이오대, 도호쿠대까지 비슷한 수치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와세다 학사팀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엔 학생 100명이 탄원서를 들고 서 있었죠. 이번 학기 놓치면 졸업 전에 못 들어요. 그런데 학교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한류 유행이에요. 곧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국 72개 대학 데이터를 돌린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어 신청률이 전년 대비 340%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죠.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어 때문에 몰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보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 일본 대학생들은 자격증보다 먼저 한글 강의실로 몰려들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외국어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는 연구원입니다. 매년 봄, 일본 주요 대학들의 수강 신청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죠. 2023년 4월 1일 오전 9시 와세다 대학 수강 신청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담당 연구원 사토가 말했습니다. 야마다 선배, 영어 회화 강좌 정원이 2분 만에 찼어요. 예상대로네. 중국어 비즈니스반은 3분 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토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선배, 이거 좀 보세요. 한국어 입문반이요. 응, 한국어가 왜?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개강 30초 만에 정원 40명이 다 찼어요. 대기자가 벌써 80명을 넘어가고 있었죠. 시스템 오류 아니에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확인해봐.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오사카 대학, 게이오 대학, 도호쿠 대학 데이터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전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어 강좌가 개설 1분 내로 전부 마감됐죠. 저는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가요. 대기자 수가 정원의 3배를 넘어가는 강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 2시. 와세다 대학 학사팀 과장 다나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마다 씨. 지금 학생과 앞이 난리예요. 무슨 일인데요? 한국어 강좌 증설 요구하는 학생들이 100명 넘게 몰려왔어요. 지금 당장 강의실 하나 더 열어달라고 난리입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학사팀 앞 복도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탄원서가 들려 있었죠. 한 여학생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3학년인데 졸업 전에 꼭 들어야 해요. 이번 학기 놓치면 기회가 없어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나카 과장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야마다 씨. 이거 단순 한류 열풍으로 보기엔 뭔가 이상해요. 왜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학기당 30명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기자만 500명이 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 뒤 저는 전국 72개 대학 데이터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어 강좌 신청률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교원 수는 그대로인데 학생만 폭증한 겁니다. 강좌를 늘리고 싶어도 가르칠 사람이 없었죠. 연구소 회의실에서 소장이 물었습니다. 야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패턴이에요. 바로 그날 밤 교토대학에서 긴급 메일이 왔어요. 한국어 강좌 정원 초과로 임시 강의실 3개 추가 개설. 그런데 강사 수급 불가.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대학 강의실을 먼저 터뜨린 건 영어 경쟁이 아니라 한국어 폭주였구나.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 대기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 시내 5개 대학을 일주일간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메이지 대학 한국어 입문반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열기가 느껴졌어요. 60명 정원 강의실에 학생 85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담당 교수 이민정이 말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이미 한계예요. 증설 계획은 없나요? 강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한국어 전공 교원이 일본 전체에 얼마나 되겠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민정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썼어요. 오늘은 기본 모음부터 배울 거예요. 아, 야, 여.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아,
야,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강제로 듣는 교양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 이름 다케시를 한글로 어떻게 써요? 타케시라고 쓰면 돼요. 다케시가 노트에 자기 이름을 쓰더니 웃었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진짜 되네. 옆자리 여학생 유키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제 이름 써보고 싶어요. 유키는 유키로 쓰면 돼요. 유키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다케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룹 노래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요. 유키가 거들었어요. 저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자막 읽으면 배우 표정을 놓치잖아요. 그럼 취업 때문은 아니고요. 다케시가 웃었습니다. 취업이요? 그건 중국어나 영어 배우죠. 한국어는 제가 좋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좋아서 배운다. 실용이 아니라 감정으로 선택한 언어라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이민정 교수가 말했어요. 야마다 선생님, 학생들 열정이 느껴지시죠? 네. 확실히 다르긴 해요. 문제는 학교가 이 열정을 못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주쿠 한 빌딩 5층에 있는 민간 한국어 학원이었어요. 오후 7시 수업인데 벌써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 박지영이 저를 맞았어요. 요즘 문의 전화가 하루 20통씩 와요. 대학생들인가요? 네. 대학 수업 못 들어간 학생들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학생 중 한 명인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와세다 대학 2학년인데요. 학교 강의 대기 120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등록했어요. 학비 부담되지 않아요? 한 달에 2만 엔이요. 제가 알바해서 내요. 그래도 배우고 싶으니까요. 박지영 원장이 속삭였습니다. 야마다 선생님, 이 학생들 보세요. 학교에서 못 배우니까 밖에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네요. 일주일 뒤 저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일본인 사용자 중 한국어 강의 수강률이 6개월 만에 280% 뛰었어요. 유튜브 한국어 학습 채널 구독자는 월 평균 15만 명씩 늘었죠. 연구소 회의에서 제가 보고했습니다. 학교가 공급을 못하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이 물었어요. 그럼 이게 단순 유행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행이라면 학생들이 돈 내고 학교 밖까지 나가지 않아요. 바로 그때 메일이 왔습니다. 오사카 시내 문화센터 3곳에서 한국어 강좌 신설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모두 대학생 수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학교는 아직 유행이라 부르는데 학생들은 이미 학교 밖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구나. 사토가 물었습니다. 선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학생보다 느리면 그건 이미 죽은 시스템이야. 저는 도쿄 조치대학 한국어 초급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강의였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 55명이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사 김수진이 스크린에 한글 자모표를 띄웠어요. 오늘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울 거예요. 김수진이 칠판에 기역을 썼습니다. 이게 기역이에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죠. 학생들이 따라 썼어요. 그 다음 니은을 썼습니다. 이건 니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한 남학생 켄타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런 모양만 보면 발음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김수진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글은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문자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진짜? 그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김수진이 모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는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해요. 점 하나, 세로선 하나, 가로선 하나. 여학생 나나가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글은 철학이 담긴 문자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이기도 해요. 쉬는 시간에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켄타가 말했어요. 야마다 선생님, 저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왜요? 저희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다 외워야 하는 거였어요. 한글은 규칙만 알면 읽을 수 있어요. 나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처음 보는 글자도 조합만 이해하면 소리 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럼 한글이 배우기 쉬워요? 켄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다기보다는요. 논리적이에요. 퍼즐 푸는 느낌이랄까요? 다른 학생 히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디자인처럼 느껴져요. 디자인이요? 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선 하나씩 추가되잖아요. 체계적이에요.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김수진이 학생들 이름을 한글로 써주기 시작했어요. 켄타의 이름이 칠판에 적혔습니다. 켄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제가 직접 써봐도 돼요? 물론이죠. 켄타가 앞으로 나가 자기 이름을 천천히 썼습니다. 키읔, 니은, 티읕, 악. 다 쓰고 나서 켄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와, 제가 직접 썼어요.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나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제 이름 쓰고 싶어요. 그날 수업은 학생 전원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외국어 수업이 아니라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김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 매번 이래요. 뭐가요? 학생들이 한글 배우는 순간 표정이 확 바뀌어요. 특히 자기 이름 쓸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김수진이 웃었어요. 한글은 외우는 글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글자니까요. 일본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신선한 경험인 거죠. 일주일 뒤 저는 서점가를 돌아봤습니다. 신주쿠 키노쿠니야 서점 외국어 코너였어요. 한국어 교재 코너가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한글 연습장이 매일 팔려나가요. 어떤 연령대가 주로 사요? 대학생이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사가요. 진열대를 보니 한글 쓰기 노트, 한글 타이포그래피 책, 한글 캘리그래피 가이드까지 있었습니다. 단순 어학 교재를 넘어선 영역이었어요. 다카하시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글로 쓰는 팬레터 문장집이에요. 이번 달에만 800권 팔렸어요. 저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항상 응원해요. 같은 문장들이 한글과 일본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K-팝이 학생들을 데려왔지만 끝까지 붙잡은 건 문자 자체였구나.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한글에서 처음으로 쉬운 문자를 발견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부과학성 외국어 교육과 담당자 사이토를 만났습니다. 도쿄 카스미 가세키 청사 회의실이었어요. 사이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야마다 씨, 상황이 심각해요. 어느 정도인데요? 전국 국립대 72곳 중 68곳에서 한국어 강좌 증설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이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교원이 없어요. 한국어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가 일본 전체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현재 일본 대학의 정규 한국어 교원은 187명이에요. 그런데 수강 신청자는 작년 대비 4배 늘었어요. 그럼 비정규 강사라도 늘려야죠. 그것도 한계예요. 자격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규슈 대학 학사팀을 찾아갔어요. 팀장 후지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 저희도 강좌 늘리고 싶어요.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구하지 못했어요. 3개월째 공고 냈는데 지원자가 1명이에요. 그것도 자격 미달이었고요.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후지타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이번 학기도 못 들어요? 후지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강사 구하는 대로 바로 연락할게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4학년이에요. 졸업하기 전에 꼭 듣고 싶었는데요. 그 학생이 돌아간 뒤 후지타가 말했어요. 저런 학생이 하루에 5명씩 와요.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쿄로 돌아와 출판사들을 접촉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출판사 대표 우에다를 만났어요. 우에다가 말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 교재 수요는 엄청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집필할 전문가가 부족해요. 초급용 교재는 많은데 중급 이상은 거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중급이 없어요? 우에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필자가 없어요. 한국어 교육학 전공자 자체가 적으니까요. 다음 주 저는 대학 교수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와세다 대학 회의실에 20명의 교수가 모였어요. 영문학과 교수 스즈키가 말했습니다. 한국어 강좌 증설은 신중해야 해요. 왜요? 지속 가능한 수요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유행 지나면 강좌만 남잖아요. 한국어과 교수 박철수가 반박했어요. 스즈키 교수님, 지금 대기자가 500명이에요. 이게 유행이라고요? 스즈키가 쏘아붙였습니다. 작년에 중국어도 비슷했어요. 1년 지나니까 수강생 반토막 났잖아요.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어랑 다릅니다. 학생들이 돈까지 내가며
밖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건 일시적 열정이에요. 회의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교수진조차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박철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마다 선생님, 답답해 죽겠어요. 교수님들 설득이 안 되나요? 박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설득 이전에 예산이 없어요. 행정실에서 막아요.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어 수강 대기자 총 8,200명, 확보된 강좌 정원 2,400명, 충족률 29%.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몰려드는데 가르칠 사람도 강의실도 없다. 바로 그때 메일이 도착했어요. 오사카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 못한 학생 120명이 집단으로 민간 학원에 등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끄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언어가 공부를 넘어 시장과 감성까지 장악하며 그걸 아직도 유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도쿄대학 언어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혼고 캠퍼스 대강당이었어요. 주제는 일본 대학의 외국어 교육 재편이었습니다. 참석자 200명 중 절반이 교수였어요. 발표자 언어학과 교수 다무라가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영어와 중국어에만 집중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실제 수요는 달랐어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2023년 한국어 수강 신청률 전년 대비 340% 증가, 영어 120%, 중국어 98%,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다무라 교수, 그건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다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추적 조사 결과 한국어 수강생 중도 포기율은 8%였어요. 영어는 23%, 중국어는 31%였죠. 그게 무슨 의미죠? 다무라가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끝까지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메모를 했습니다. 중도 포기율 8%. 이건 단순 유행이 아니었어요. 다무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 체계가 나타났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 학생들은 평균 2주 만에 기본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교육학과 교수 요시다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글이 일본어보다 배우기 쉽다는 건가요? 다무라가 웃었습니다. 쉽다기보다는 논리적이죠. 규칙만 이해하면 적용이 바로 되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교수들끼리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문학과 교수 사토가 말했어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 중문학과 교수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실용성만 강조했는데 학생들은 감정적 연결을 원했던 거지.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커리큘럼을 재편해야죠. 한국어 비중을 늘려야 해요. 나카무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예산이에요. 행정실 설득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뒤 저는 문부과학성 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카스미가세키 청사회의실에 관료 15명이 모였어요. 고등교육국장 후쿠다가 말했습니다. 대학들의 한국어 강좌 증설 요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산 문제는요? 후쿠다가 서류를 넘겼어요. 차년도 외국어 교육 예산 중 12%를 한국어 분야에 배정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2%는 중국어 배정액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후쿠다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3년 안에 전문 교원 500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후쿠다를 만났어요. 국장님, 방향을 바꾸신 건가요? 후쿠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거죠. 무슨 의미세요? 후쿠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이미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뿐이에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학생들이 길을 만든 뒤에야 교수들이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였어요. 타이핑을 멈추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건 제도일까? 아니면 이미 움직여버린 젊은 세대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저는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을 찾았습니다. 한국어 중급반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 30명이 토론 중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문자 창제 역사였어요. 담당 교수 이선희가 질문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 남학생 류타가 손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어서요. 이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글을 쓸 수 있는 건 특권층 뿐이었죠. 여학생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글은 민주화의 도구였네요. 이선희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니까요. 쉬는 시간에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류타가 말했어요. 야마다 선생님, 저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 역사도 공부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을요? 조선시대 문화,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 한국 발전 과정이요. 아이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디자인에 관심 생겼어요. 특히 한글 타이포그래피요. 그래서요. 아이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졸업 작품으로 한글 폰트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아이가 만든 한글 폰트 시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네. 한글 자모 조합 원리를 공부하다 보니 디자인으로 확장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학생 켄지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한국 영화 자막 번역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번역이요?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독립영화 자막을 만들어서 일본에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 전체를 이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선희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한 여학생 유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냥 K-팝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요. 어떤 점이요? 유미가 대답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문화적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다른 학생 히로키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열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한국 콘텐츠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이선희가 웃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죠? 학생 절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K-팝 팬이었던 학생들이 지금은 한국학 연구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선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야마다 선생님, 매 학기 이래요. 뭐가요?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다가 문화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존중하기 시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소비에서 이해로 바뀌는 거네요. 이선희가 웃었어요. 맞아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결국 한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일주일 뒤 저는 유학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한국 대학 부스 앞에 학생들이 길게 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부스로 갔어요. 상담원 박민수가 학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세요? 일본인 학생 사야카가 대답했어요. 토픽 4급 땄어요. 내년에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준비 잘하셨네요. 어떤 전공 생각하세요? 한국어 교육학이요. 나중에 일본에서 한국어 선생님 하고 싶어요. 상담이 끝나고 저는 박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학생 상담이 많아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 대비 3배 늘었어요. 특히 어학연수 문의가 많아요. 다들 뭘 공부하고 싶어 해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미디어학, 디자인이요. K-팝으로 시작했다가 학문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결국 한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많이 파는 나라일까? 아니면 배우고 싶게 만드는 나라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와세다 대학 문화재를 찾았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캠퍼스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중앙광장에 한글 체험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였어요. 부스 앞에 일본인 학생 50명이 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운영 학생 다케시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야마다 선생님 오셨네요. 다케시, 이거 네가 기획한 거야? 다케시가 웃었어요. 네, 한국어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요. 부스에선 한글 이름 써주기, 한글 타투 스티커, 한국어 회화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와, 예쁘다. 옆 부스에선 한국어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5명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한 남학생이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로시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발음이 정확했어요. 처음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음 부스는 한국 유학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테이블마다 학생들이 앉아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 나나가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지원 조건이 뭐예요? 토픽 5급 이상이에요. 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년까지 따야겠네요. 저는 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나, 교환학생 가려고. 나나가 웃었어요. 네,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어요. 드라마로만 보던 나라를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마지막 부스는 한국 영화 번역 전시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번역한 한국 독립영화 자막이 스크린에 나오고 있었어요. 전시 담당 켄지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번역한 영화예요. 한국 영화제에서 상영할 예정이에요. 전부 학생들이 한 거야?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영화도 알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한글이 보였어요. 한글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 한국 음식 부스의 한글 메뉴판, 한국 음악 공연 포스터의 한글 제목, 문화재 본부에서 학생회장 유키를 만났습니다. 유키, 올해 한국 관련 부스가 많네. 유키가 웃었어요. 네, 작년엔 3개였는데 올해는 12개예요. 왜 이렇게 늘었어?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학생들 관심이 진짜니까요. 유행이 아니라 문화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행이 아니라 문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에게 한글은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됐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일본 대학에서 선택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를 존중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세계관의 확장입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어요. 일본 교육계는 이 변화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도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작은 문자 하나가 앞으로 일본 젊은 세대의 시선을 어디까지 바꿔놓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다는 것.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어디선가 한국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행은 사라져도 한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아. 그 문 너머로 무엇이 펼쳐질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